오늘은 나만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베카 솔릿이라는 작가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쓰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글쓰기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글을 쓰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말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글을 쓰는 순간에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다. 의식하진 않지만 이 글이 어떤 독자에게 읽힌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쓰는 글이 공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은 지금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훗날 독자가 될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행위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언가를 적으신다면 아마 그런 글이 되겠죠. 지금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지만 누군가 어떤 독자가 훗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일기장에 글을 쓸 때도 조금 다른 글을 쓰게 되겠죠. 그것이 공적인 글쓰기고요.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글쓰기가 공적인 글쓰기로 나아가야 분명히 그렇게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독자가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리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자기다운 목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안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내가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함 치는 것도 나만의 목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함을 치기 위해서는 과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건네는데 그 누군가를 너무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아닌 나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그게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나만의 목소리를 갖는 것은 특히 모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개성이 없으면 창작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 나만의 이야기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글을 써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뭘 써야 할까? 영감을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그 영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박완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어 영감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나름의 그물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부분이 경험과 만날 때 어떤 영감을 부여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게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걸려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올가 토카르추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 다정한 서술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박완서 선생님의 영감 이야기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살핌이에요. 세상을 향한 보살핌, 사람을 향한 보살핌, 어떤 보살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다정한 서술자의 시선을 갖게 되고 목소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이야기거리는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다정한 시선으로 보살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도 나도. 그래야지 외부에서도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고요. 또 내부, 나에게서도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글을 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자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첫 문장이죠. 그 하얀 화면에 첫 문장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공포스럽잖아요. 나 이제부터 뭘 써야 돼? 막 고민하게 되잖아요. 제니 샤피로는 첫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조언을 해요. 모퉁이를 만들자.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은 모퉁이부터 만든다. 그들은 색깔이나 모양을 무시하고 그저 각진 모서리만 찾는다. 그들은 아주 조그만 모퉁이 하나를 맞추는 데 집중한다. 모든 책과 이야기 그리고 에세이는 단어 하나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이, 그 다음에는 하나의 단락이 이어진다.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이것만큼 좋은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늘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니면 시작만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놓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글쓰기가 아니어도 무슨 다른 일이어도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데니 샤피로의 말처럼 가운데부터 두고 시작하잖아요. 모퉁이부터 시작해요. 그 그림의 가장 하찮은 것부터, 가장 구석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중요한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거, 가장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꿈이 작가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글 쓰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글이 써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의외로 해답은 되게 하찮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나는 꿈이 작가고 나는 오늘 10페이지를 쓰겠어. 이거 사실 오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거, 아주 하찮은 거, 나는 내 꿈이 작가인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단어 딱 하나만 읽겠어. 시집을 펼치고 단어 하나만 딱 읽는 거예요. 그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문장이 돼요. 그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시집 한 권을 제 머리맡에 두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펼쳐요. 시를 다 못 읽죠. 아침에 비몽사몽한데 무슨 시를 읽겠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는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단어 하나를 딱 읽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요. 어떤 날은 그냥 흘러가는 단어들도 있고요. 어떤 날은 이상하게 탁 꽂히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장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꿈꾸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 커다란 욕망을 작게 만들어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게 하나씩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방법론을 살펴보죠. 글 쓸 때 중요한 것은 전체를 끝에서부터 거꾸로 보는 것, 그 안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것. 올가 토카르추크가 한 말이에요. 모든 창작 행위에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르게 보기. 끝에서부터 거꾸로 보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다르게 보기라는 말이에요. 이미 나열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열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나만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만의 질서를 만들고. 두 번째는 발견하는 눈이에요. 오에겐자브로가 한 말인데요. 빗방울에 풍경이 비치고 있다. 물방울 속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물방울에 비친 세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주 세심한 글쓰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저는 실제로 글쓰기 수업을 하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주는 숙제는 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서사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이야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게 무엇인지를 적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적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돼요. 난 무엇을 보는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를 말해주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실 다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예요.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에요.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거나 귀 기울이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르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그 작가들이 퇴고하는 과정 있잖아요. 저 친한 동료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퇴고할 때 우리 다 목소리가 쉬어 있어요. 계속 소리내어서 읽거든요. 계속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기가 막히게 어색한 문장이 걸려요. 이거 내 문장이 아닌데 싶은 것들은 버벅이게 돼요. 자꾸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고쳐요.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읽으면서 고쳐요. 왜냐하면 글은 내 호흡을 닮았거든요. 내 말을 닮았고. 그래서 내가 읽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글을 쓰려고 해요. 그게 나다운 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쓸 일들 다들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글을 쓸 때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을 때 어색한 부분을 지우고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다운 글을 쓸 수 있어요.
루건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몸 안에서 글이 울리면 스스로가 쓰는 글을 들으면 올바른 리듬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문장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몸 안에서 내가 읽는 글이 울리면 스스로가 쓰는 글을 들으면 올바른 리듬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읽다 보면 나의 리듬을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런 리듬감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거든요. 마치 노래하듯이 어떤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 다 모든 여러분들만의 리듬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찾으시면 여러분들만의 문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글 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속 쓰기. 그냥 모든 다른 일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에도 계속 해나감으로써 자신이 되는 습관이라고도 말하고 싶은 기능의 축적이 있고 그것이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게 해준다. 너무 꼰대 같은 말이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계속한다는 거,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고요. 제가 작가가 된 것은,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매일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책상에 앉아요. 저의 가장 좋은 에너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그 에너지를 온전히 제가 좋아하는 이 직업에 주고 싶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아침부터 그냥 앉아서 글을 써요. 뭘 써야 될지 몰라도 그냥 앉아 있어요. 한 문장이라도 쓰고 지우고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다 보니 글이 돼 있더라고요. 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난 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반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반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빵을 만드는 걸 반복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걸 반복하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나만의 규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복해야지 가능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하는 일이고 너무 힘든데도 글쓰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삶이라는 것은 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상처고 일할 때도 상처를 받고 그런데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이 상처가 저의 무늬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는 저의 상처를 무늬로 만들어줘요. 이건 제가 쓴 책에 나온 문장이에요. 내 글은 언제나 상처와 흠집의 기록이고 내 문장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안다. 오늘의 마침표는 완전히 끝이 아니다. 내게는 늘 다음 문장이 남아있다. 나는 그렇게 계속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 있잖아요. 저는 저의 꿈은 계속 쓰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유는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어떤 것에 공감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의 직업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고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저의 일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분명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저에게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시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계속하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직업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처가 무늬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상처가 무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시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예술가들은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무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구나 다 상처받고 힘든 일들을 겪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만의 무늬를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똑같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무늬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저를 위해서 시작한 기록은 일기였는데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감정에 대한 기록물을 쓸 때 자기 비난하지 말기 같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기 쓰시나요, 여러분? 일기 쓰세요. 일기에 자기 비난이 너무 많나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나요? 오랫동안 저의 일기는 말씀드렸듯이 데스노트였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을 다 적었어요.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기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까 H 이야기 했잖아요. 내적인 언어와 외적인 언어를 이어야 한다. 저는 일기장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쓰지만 내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좀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기장을 읽는 독자는 나니까 이 독자를 배려해 주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되잖아요. 독자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일기장의 독자는 나예요. 그 일기를 쓸 때 나는 나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데스노트 쓰기를 멈췄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 비하를 많이 쓰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기장을 좋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라는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나라는 독자에게 보여주면 좋을 그런 글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번역가로서의 삶이 가지는 좋은 점과 번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궁금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역가로서의 삶이 가지는 좋은 점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번역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페이가 좋지도 않아요. 번역가로서의 삶이 가지는 좋은 점은 단 하나죠. 사실은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첫 번째 발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엊그제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라는 작가의 세상의 발견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이 1030페이지예요. 1030페이지고 번역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그거 할 때 제가 정말 데스노트를 쓸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저였어요. 내가 왜 그걸 하겠다고 했을까. 그런데 그걸 다 끝내놓고 어제 사실은 책을 받았어요. 막 나온 책을 받은 거죠. 그걸 받고 그 책을 이렇게 쓰다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이걸 하면서 2년 동안 이것을 번역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 발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점이 좋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많이 읽으셔야죠.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번역가가 되려면 꼭 제가 프랑스어 번역을 하는데 불어 번역을 하는데 불문학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문학, 다른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핸드폰 많이 보거든요. 보고 싶고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책을 안 읽게 돼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페이지 수를 정해놓고 읽어요. 하루에 나는 200페이지를 읽는다. 바쁜 날은 못해도 100페이지는 꼭 읽는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읽어요. 그리고 되게 짬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쇼츠 영상 같은 거 막 보잖아요. 그걸 보는 대신에 나는 시 한 줄을 읽겠다. 시 한 편을 읽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신다거나 번역가가 꿈이시라면 그 정도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 수집이 참 좋아요. 처음 듣는 단어, 신선한 단어, 이 단어 뭔가 내 마음에 딱 꽂혔어. 그러면 여러분만의 단어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을 수집하듯이 단어를 수집해요. 여러분만의 단어 수집장이 있으면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작가님의 인생 책과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금사빠예요.
그 작가와 금세 사랑에 빠지고 또 환승 연애도 잘해요. 다른 작가로 금세 갈아탑니다. 그래서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요. 시기마다 너무 다르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제가 빠져 있는 작가가 제일 좋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작가가 좋아지고, 근데 이게 정말 제 삶에 엄청난 활력을 주거든요. 아까 강연할 때랑 표정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을 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억지로 좋아하는 작가를 일부러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를 생각하고 그 작가에 빠져 있다 보면 제 하루가 되게 그냥 소진되고 소비되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되게 귀중한 만남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작가를 좋아한다는 건 제가 무슨 스토커하는 사람처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카톡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냥 책을 펼치면 되잖아요.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동안 제가 빠졌던 작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조엔 디디온, 올가 토카르추크, 이 작가들이 전부 다 있고요. 최근에 제가 빠진 작가는 준파 라일이에요. 준파 라일이의 로마 이야기를 읽었는데 단편 소설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그 금사빠니까 지금 준파 라일이와 사랑에 빠져 있고 또 갈아타겠죠.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들 삶이 진짜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요, 꽤 많은 작가들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강아지도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거든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해요. 저한테도 텅 비어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주위 사람들 보면 다 피곤하고 힘들게 일밖에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았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많이 만들면요 재밌어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재밌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